네, 뭐 이번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뭐 여름 방학 동안 저희 업데이터에서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튜터링을 맡게 된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간단한 소개는 이제 노션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스터디 일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스터디 일정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제 PDF를 제가 항상 올려둘 거거든요. 수업 전까지 PDF를 올려둘 테니까 이거 수업 전에 미리 받아두시면 될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라 혹시 못 오시는 분이 계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은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온 사람이 성준이가 왔고 창빈이랑 박정우 씨 30분 늦게 온다고 하셨죠? 오고 있어요. 네. 동우도 왔고 민성이랑 윤호 뭐 이렇게 5명밖에 안 왔네요. 네. 네, 그런 거 같죠? 첫날부터 저희 대면 출석 5회 이상 시 수료이기 때문에 딱히 다른 조건이 없어요. 과제가 아마 7주차 때가 있긴 한데 그냥 마지막으로 해보고 직접 해보라는 식으로만 내줄 거라서 그거는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냥 출석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못 온다고 하셨던 분들이 한 3분 계셨긴 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받았던 거는. 근데 네, 비 오니까. 근데 비 많이 안 오지 않나요? 오늘 뭐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레퍼런스가 있는데, 일단 머신러닝 MLPP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마 검색하면 PDF 공식 링크가 있으니까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저기 추가는 안 했구나.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뭐 연구실 인턴 하면서 머신러닝 스터디에서도 좀 참고를 할 거고, 그리고 기계학습 자료랑 딥러닝 자료랑 아마 기초 컴퓨터 비전 자료랑 고급 기계학습 자료까지 다 그냥 가져와서 좀 볼만한 내용들, 좀 쉽지만 볼만한 내용들 가져올 예정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식은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아마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김현우 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고, 네, 그래서 항상 매 수업마다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네,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처음이니까 머신러닝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 인공지능 수업 들으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그냥 뭐 다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첫 시간은 인지 때도 다뤘던 내용들이라, 이제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 때 배웠던 내용들이라 조금 이거 또 재탕하나 싶겠지만 저희 연구실 인트로에서도 맨날 똑같은 거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해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수업부터는 제대로 좀 뭔가 배워볼 예정이라 뭐 수식이 좀 많을 거예요. 수식도 좀 많을 거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은 가볍게 머신러닝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인트로덕션 튜터는 저고요. 목표는 그냥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게 목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 수업을 수강할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기본적인 머신러닝만 배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딥러닝이랑 생성 모델을 조금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레퍼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좀 뭐가 많고요. 네, 열심히 강의 자료에서 잘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인공지능 수업에서 좀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머신러닝이 뭐냐라는 얘기를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으로 머신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시고, 이제 사무엘 체커 플레잉 프로그램 이런 거를 뭐 만드시면서 이제 이때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컴퓨터에게 어떤 학습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죠, 기계학습 자체가. 그래서 어떤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같은 거 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딱딱 주잖아요, 1대1로. 그런 식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설정했다면,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 명시적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명령 자체를.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서 자기가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머신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톰 미첼이라는 사람이 좀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TEP 이거 뭐 인공지능 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볍게 저도 뒤에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태스크와 퍼포먼스 메저 그리고 익스퍼리언스를 통해서 점점점 학습해 나가고 이제 이 P를 통해서 퍼포먼스 메저를 통해서 이제 점점 그런 평가를 해나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점점 학습해 나가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뭐 플레잉 체크 P와 E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아마 수업 시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P가 뭐가 있을까요? 플레잉 어떤 체크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퍼포먼스 메저라고 하면 네? 아니 뭐 다시 안 왔나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인지 때 안 했어요 이걸? 전혀 한 기억이 없어요. 진짜요? 인지 안 했어요. 아 인지를 안 했다고요? 인지 때가 안 했어요. 저는 인지 때 했거든요. 저는 인지 때 했는데 안 했다고요? 좀 더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톰 미첼이라는 분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냥 간단해요. 엄청 그냥 경험을 이제 수집하는 거죠. 경험으로부터 배우는데 어떤 태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라던가 뒤에 같은 경우는 뭐 체크 게임을 한다 이런 태스크 기준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이제 퍼포먼스 메저라는 P를 설정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좀 자세한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예시들이 나오는데 이게 빠졌다고요? 머신러닝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체크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어떤 거를 퍼포먼스 메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쵸, 승률이 있겠죠. 뭐 승률이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성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겠죠. 윈 레이트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체커가 언제를? 체커가 이제 이렇게 보이나 엄청 옛날 게임이긴 한데 이제 보드 게임 집에서 있을 만한 건데 그냥 보드 게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체스 게임이든 뭐 장기든 그런 보드 게임의 일종인데 그저 승률 정도만 해도 사실 맞죠. 승률 정도로만 봐도 될 것 같고 뭐 익스퍼리언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게임 해보는. 그죠, 경기 기록이 있겠죠. 뭐 게임 기록을 게임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게임 경기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 기록들을 보고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음으로는 밑에 이제 어떤 손글씨 단어들을 인식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퍼포먼스 메저는 뭐가 있을까요? 정확도. 그죠, 에큐러시가 있겠죠. 혹시 뭐 사실 뒤 페이지에 답이 다 있긴 한데 답이 다 있긴 한데 에큐러시가 있겠죠. 에큐러시가 있을 거고 E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 이건 학습 데이터인 거죠. 익스퍼리언스는 네? 그죠, 엠리스트 같은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데이터셋이라서 그냥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쓰면 그냥 뭐 실제로 사람들이 쓴 손글씨들이 뭐 익스퍼리언스에 해당하겠죠. 실제로 뭐 저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될지 제 답이 있으니까 뭐 휴먼 레이블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직접 사람들이 쓴 글씨에 대해서 레이블을 다 다는 거죠. 뭐 1이라고 하면 그 1인 거고 2라고 이렇게 쓴 거는 뭐 2라는 레이블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그 다음은 뭐 이제 4차로 고속도로에서 뭐 비전 센서를 이용해서 운전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태스크라고 하실 때 퍼포먼스 메저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뒤에 있으니까 그냥 보면서 할까요? 이게 이렇게 써둔 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할 때 뭘 이제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냥 평균 거리 같은 게 이제 퍼포먼스 메저로 볼 수 있는 거고 비전 센서로 했을 때 얼마나 뭐 잘 갔냐 이런 거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익스퍼리언스라고 하면 시퀀스 오브 이미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상 비디오인 거죠. 그냥 운전 영상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로 쓸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스티어링 커맨드라고 하면 뭐 운전할 때 썼던 명령들 그런 것들의 어떤 시퀀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기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뭐 다음 태스크로는 이제 이메일을 카테고라이즈하는 거라고 하는 거면 뭐 있을까요? 또 이것도 정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어큐러시가 있을 거고, 이게 사실 어큐러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익스퍼리언스에서는 실제로 이메일의 데이터베이스가 예시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T와 P와 E를 정의해서 어떤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퍼포먼스 메저와 익스퍼리언스를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때도 있고, 주어진 태스크를 얼마나 잘 학습시킬지는 이런 걸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와 익스퍼리언스와 퍼포먼스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아, 인공지능도 이게 빠졌구나. 몰랐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과 머신러닝의 차이라고 보면 이렇게 크게 정말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뭐 100준을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뭐 인풋 값이 있을 거고, 그 인풋 값을 이제 우리가 코드를 열심히 짜서 어떤 목표하는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머신러닝은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르죠. 인풋 자체가 이제 데이터와 아웃풋을 넣는 거고, 그리고 그런 아웃풋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머신러닝인데, 근데 이게 조금 원래는 이제 이 아웃풋도 제가 괄호를 쳐둔 것도 있고 뒤에 이제 덴시티라는 말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데이터와 아웃풋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프로그램 말고도 이 덴시티라는 말이 그냥 데이터의 분포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의 분포 자체를 학습하는 머신러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니 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니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이 덴시티라는 말이 아마 통계학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어떤 그냥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포를 왜 학습하냐? 사실 우리가 수학적인 표나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어도 그냥 이미지 같은 것도 사실 확률 분포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복잡한 분포로 돼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모를 뿐이지, 어쨌든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떤 확률 분포로 계산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확률 분포, 데이터가 가진 확률 분포를 찾아내는 것도 머신러닝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덴시티라는 말이 그래서 넣어뒀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웃풋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건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이점을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쉬워서. 그리고 뭐 AI에 대한 짧은 히스토리, 이거는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 초기에는 컴퓨터에 대해서 뭐 하다 튜링이 이제 컴퓨터를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이론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이론이라고 하면 어떤 매뉴얼을 주는 거죠. 우리가 매뉴얼을 받아서 예를 들어 뭐 새로운 기계를 샀을 때 뭐 컴퓨터를 사든 뭐 공기청정기를 사든 매뉴얼을 보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처음에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건문 나열한 것도 정말 복잡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지능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사실 세탁기 들어있는 프로그램도 인공지능의 일부긴 해요. 그냥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쨌든 넓게 본다면 인공지능 자체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성행하다가 성능이 점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 90년대까지는 계속 전문가 이론으로 계속 가다가 성능이 안 나오면서 잠깐 침체기를 겪었다가, 이때 잠깐 또 뭐 통계학적 접근으로 하면서 이때 막 베이즈 이론이랑 이런 것들을 막 써먹으면서 좀 더 성능이 좀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실 얘 때문에 엄청 떴죠. 인공지능이 딥러닝으로 인해서 성능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오르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통계학도 그렇고 전부 1970년대 뭐 그때부터도 정말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컴퓨터 하드웨어 자체의 한계라던가
아니면 데이터의 부족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로 사실 이론은 나왔어도 제대로 실용화가 안 됐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 책 혹시 뭐 궁금하시면 읽어보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 역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 머신러닝 어떻게 돼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궁금하시면 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게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유명한 이제 AI 컨퍼런스 뭐 학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ICML, ICLR, 뭐 뉴립스 이런 것들이 가장 유명한 학회고 그 밑에 이제 CVPR이라던가 ECCV, 뭐 ICCV에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좀 유명한 학회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컴퓨터 비전으로 유명하고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뭔지 혹시 아세요? 컴퓨터 비전. 그쵸. 이름 자체로 비전을 다루는 분야라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거 처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ACL, 뭐 NACL 이런 거 여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NLP 자연어 처리 분야들이죠. 여기 분야들은 좀 유명한 학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트리플 AI는 여기는 제가 알기로 조금 참신한 논문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유명한 학회들이 있어서 나중에 뭐 혹시 뭐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데다가 논문을 올려보는 게 이제 큰 최종 목표가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이런 큰 꿈을 갖고 있고요. 이제 뭐 이제 연구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랑 학부생 때 한번 논문을 한번 써보자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유명한 학회들이 있으니 논문 찾아볼 때 사실 이런 학회들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딱 보장이 됐고요. 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문 찾아볼 때도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좋으니까 뭐 아직은 2학년이실 테니까 대부분 먼 미래긴 하지만 3학년 되면 저는 이제 논문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네. 그런 데서 이런 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해서도 가볍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 다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름 다 들어보셨나요? 뭐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거 인공지능 때 했었나요 혹시? 이런 내용도 좀 했었나? 네? 살짝? 뭐 근데 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죠. 지도학습 제가 이제 자료를 다 영어로 준비했는데 나중 가면 뭐 사실 익숙하잖아요. 다 영어인 게 저도 영어 자료가 익숙하고 이제는 약간 한글 용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실제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가 막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지도학습이고요.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뭐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런 어떤 레이블이라던가 뭐 아웃풋이라던가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아웃풋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레이블 같은 게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데이터 자체만 넣어서 학습하는 이제 머신러닝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어떤 덴시티 같은 걸 학습한다라는 게 여기고 아까 어떤 FX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내는 분야가 사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인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이제 뒤에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리게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또 있는데 이게 사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처럼 데이터만 써요. 데이터만 어떤 레이블을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쓰죠. 어쨌든 얘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만 이용해서 학습하는 분야인데 이건 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슈퍼바이스드 러닝 할 때는 어쨌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셋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다른 분야, 다른 태스크에 적용시켜 보려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학습법인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만 이용해서 학습하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는데 사실 얘는 조금 애매해요. 얘는 이제 그냥 슈퍼바이스드와 언슈퍼바이스드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얘는 아마 안 다를 것 같고 좀 애매한 분야라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적은 수의 이제 아웃풋으로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스드 러닝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인공지능 때 열심히 하셨죠. 이제 팩맨 짜면서 팩맨 안 짰나요? 그쵸 했죠. 왜 안 했다고 하시죠? 수마 다르지 맞다. 김현우 교수님은 그쵸 하셨고 그럼 TP도 하지 않나요? 근데 현우킴은? 그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아요.
그냥 알고 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아 거기서도 아무튼 맞다 인지 수업이 다 다르네요 교수님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인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팩맨을 열심히 하면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 진짜 많이 했죠. 이게 강화학습인데 이거 써야 되네. 이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 학습이고 얘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자체가 조금 다른데 어떤 행동들에 대한 시퀀스를 데이터로 받고 이제 보상을 이용해서 어떤 환경에서 그 보상을 통해서 약간 목표하고자 하는 행동을 이끌어내 학습하고자 하는 게 바로 레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제 게임 같은 거 이제 알파고도 사실 강화학습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우리가 러닝의 종류 그런 게 뭐가 있죠? 사실 뭐 딥러닝 이런 딥러닝은 그럼 이게 여기 머신러닝의 종류가 아닌가 싶을 수 있잖아요. 사실 좀 달라요. 근데 약간 그냥 머신러닝의 종류는 아니고 딥러닝이 그냥 학습 방법의 일종인 거라 그래서 그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랑 뭐 딥러닝 말고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건 학습 방법의 종류인 거지 어떤 머신러닝의 종류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머신러닝의 종류라고 보는 데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습 방법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슈퍼바이스드 러닝에도 쓸 수 있고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도 쓸 수 있고 뭐 강화학습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딥러닝은 좀 다른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이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와 어떤 레이블들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거고 인풋 자체가 이렇게 데이터와 아웃풋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가 있겠고요.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회귀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 뭐 가장 간단한 게 손 필기 그런 거 있잖아요. 엠리스트 데이터 이용해서 아마 파이터치 처음 쓰면 많이들 하는 예제인데 또 손글씨 뭐 0에서 이제 9까지 숫자를 인식하는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고 그 S펜 모션 때문에 가끔 카메라가 켜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렇게 쓴 1, 3, 4, 5 이런 손글씨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0이다 라는 레이블을 주는 거다. 뭐 이렇게 3이라고 하면 뭐 3 이렇게 쓴 것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뭐 이상하게 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이미지 데이터셋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떤 3이라는 레이블들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과 그에 맞는 1대1로 대응된 레이블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이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숫자가 무엇인가 라는 거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 대표적인 예시가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지도학습 말 그 자체로 지도학습이잖아요. 지도학습이다 보니까 어떤 레이블들이 사실 지도를 해주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레이블들이 이제서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를 딱 설정해 놓고 그걸 따라간다는 거죠. 걔가 이제 지도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됐죠? 괜찮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제 보통 이렇게 주어진 건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레이블이 되는 건데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분류 클래스 자체가 이제 카테고리컬이라고 해서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면 뭐 디스크리트하다, 이산적이다, 딱딱딱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Y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거죠, 결국. 그래서 이런 레이블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와 레이블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X가 나왔을 때 그 Y를 추론해내는 걸 하는 게 이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이게 뭐가 머핀이냐, 뭐가 이제 강아지냐. 네, 이런 거 분류해내는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 뭐 어디 있을까요? 사실 저도 처음 볼 때 막 헷갈리긴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거 분류하는 거. 인공지능이 옛날에 이거 좀 못했었거든요. 초반에 약간 딥러닝 떴을 때 이런 거 잘 구분 못했는데 이제는 너무 잘해서 사실 이제 기술 발전이 무섭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고. 다음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학부 수업 때 배운 적 있나요? 아직 없죠. 회귀 분석 수업을 안 들었다면 아직 배운 적이 없을 거고. 근데 전수 때 간단하게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전수 때? 전수 때 마지막에 살짝
하면서 아마 리그레션을 했던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얘 조금 다른 게,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Y 레이블 자체가 카테고리컬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산적이다, 뭐 디스크리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티뉴어스하다 이거죠. 어떤 컨티뉴어스하게 잡혀 있고, 뭐 이게 사실 뭐 1차원으로 돼 있긴 한데, 뭐 이게 사실 여러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간단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X 데이터와 레이블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Y가 이제 좀 컨티뉴어스하다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펑션을 배우는 거죠. 새로운 X가 들어왔을 때 Y를 추론해내는 이 fx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장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이 있고, 이 파란색 점들이 전부 다 데이터 포인트들인 거죠. 이제 여기가 x고, 얘네들이 이제 다 y 해당하는 친구들이고,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직선을 긋는 게 바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직선을 배우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아마 그래서 회귀 분석 시간에 가면 열심히 배울 겁니다. 요 리그레션에 대해서. 저희는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과랑 달리. 그리고 이제 뭐 커널 리그레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스터디 때 튜터링 때 다룰까 말까 조금 고민은 해요. 왜냐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수학적으로도 접근이 어렵고 해서, 물론 기계학습 수업을 들은다면 배우긴 하시겠지만, 기계학습 다들 2학기 때 들을 생각 계획이신가요 혹시? 네. 들을 계획 있나요? 네. 아마 기계학습 때 배우긴 할 건데, 튜터링 때는 좀 어려울까 싶어서 일단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널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런 데이터 포인트들 이용해서 이렇게 회귀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게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도 있고, 사실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이제 아래 방법이 좀 다양해요. 리그레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할 거라 그 안에 있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뭐 어떤 방법이 있나 이런 것들을 소개할 건데,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워봅시다. 네. 다음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비지도 학습이라서 어떤 지도해주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블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학습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여기 아웃풋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없고요. 그럼 아예 넣어주지 않고 그냥 오로지 데이터들로만 이용해서 그냥 덴시티를 학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에 속해 있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기 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클러스터링인 거고, 뭐 다른 걸로는 뭐 디멘전 리덕션이 있는 거죠.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하면 이제 차원 축소인데, 차원 축소 페이지는 안 넣어놔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PC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 PC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뭐 3차원에 막 엄청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 흩뿌려져 있는데, 우리가 3차원 이상의 데이터를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4차원, 5차원, 고차원을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차원이 크다 보면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얘를 이제 축소하거든요. 이게 바로 차원 축소인데, 예를 들어 이걸 이제 2차원으로 축소한다라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이제 얘를 차원 축소해야 데이터의 3차원 데이터의 정보를 최대한 잃지 않고 이렇게 프로젝션 하느냐에 대한 게 바로 디멘전 리덕션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해서 그 최대한 정보량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식이라, 이것도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아마 디멘전 리덕션도 다룰까 약간 고민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PCA, 네, 그렇습니다. 이 PCA 방식도 수학적으로 좀 다를 게 많아서 서형대 수학이랑 그쪽을 좀 알아야 되긴 하니까, 어쨌든 근데 PCA 안 배웠죠, 그렇죠? 배웠을 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 어떤 클러스터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 포인트들이 막 나열돼 있을 때 각각의 이제 무리를 찾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슈퍼바이스드와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차이도 이제 뒤에 그림이 있으니까 뒤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아까는 이제 이런, 여기서 사실 이 y는 이게 레이블이 아니거든요.
레이블이 아니거든요. 아까는 레이블이었는데 얘는 그냥 데이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하나의 데이터다. x1, x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해보면 헷갈리게 적어둔 것 같네요. 이게 레이블이 아니라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find 클러스터 찾는 게 있다. X 아니면 이게 X의 뭐 숨겨진 구조라고 하는데 숨겨진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 분포를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가장 차이점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들이 다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 빨간 점들은 이제 요런 거에 이 빨간 점이라는 레이블이 있는 거고 이 X라는 레이블들이 다 있는 거고 이 별이라는 레이블들이 다 있어서 얘들을 가지고 이제 요 선을 찾는다. 어떤 구분선을 찾는다라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러스터링은 아니에요. 클러스터링은 그냥 다 똑같은 데이터 포인트예요. 뭐가 이제 뭐고 라는 어떤 레이블들이 없고 그냥 데이터 포인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비슷한 것끼리 한번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묶는 거죠.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자. 이런 게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레이블이 없으니까 학습 방법도 다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지도 학습처럼 어떤 레이블이 딱 주어져서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사실 어큐러시를 측정하기도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이렇게 클러스터링 한 게 맞는 클러스터인지 아닌지도 모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K-민즈 클러스터링 이런 걸 배우게 되면 다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해요. 왜냐면 결국 얘는 이제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봤는데 잘 됐다, 써먹을만 하다, 그럼 쓰는 거고 해봤는데 잘 안 되면 다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측정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뭐 만들었죠.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비지도 학습이 좀 더 어렵긴 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큐러시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 같은 게 이런 거죠. 고차원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이제 리듀스드 스페이스 또 차원이 좀 더 적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슈퍼바이스드 러닝과 차이가 느껴지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도 넣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사실 깁컨비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기초 컴퓨터 비전 이론 및 응용 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유용한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얻기 위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하려면 어쨌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이블링을 다 해야 돼요.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이 정답이 뭔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영상 이미지 분야는 엄청 데이터셋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야들 중에서 뭐 특히 의료용에서만 쓴다 한다라고 하면 의료용 데이터셋 자체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좀 더 근데 그럴 때마다 데이터셋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사실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사람이 1초에 뭐 레이블링 한다, 뭐 100원 주고 레이블링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제 뭐 딥러닝가 식으로 학습을 하려면 뭐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10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하나 다 레이블을 해야 되죠. 근데 1초에 100원씩 사람에게 주면서 10원씩만 시켜도 사실 10원씩만 주고 시킨다고 해도 결국 1000만 개를 하려면 1억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거 한 사람이 한다고 치면 이제 1억 초가 되는 거다. 1억 초가 아니라 1000만 초가 되는 거죠. 1000만 초면 야 시간이 꽤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전에 썼던 것들을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떤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펑션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 전체로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레이블들이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전체 데이터예요. 여기 이제 어떤 전체 이미지를 담은 어떤 이미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모든 엄청난 이미지를 담은 데이터셋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한다는 엄청
큰 모델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냥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다 분류할 수 있는 클래스를,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셋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게 태스크라고 했을 때 요거 자체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이죠. 왜냐면 뭐 그 엄청난 이미지들이 있고 그 이미지들에 대한 레이블들 다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니까 그게 자체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면 좀 약간 하위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게 좀 낭비긴 한데 그 모든 엄청난 이미지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걸 가지고 이걸 따로 새로운 모델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고양이만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 종을 분류하는 모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서 썼던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고양이 종만 분류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만 학습한 다음에 요 일부분만 학습한 거를 조금 튜닝해서 조금 고쳐서 학습을 좀만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다 다른 데다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인데,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어떤 방대한 이미지를 전체 다 분류하는 걸 가지고 고양이 종만 분류하는 데 쓴다. 근데 그 쓰는 거를 어떤 피처들을 사실 학습하는 건데, 이 피처라는 말이 딥러닝을 공부 안 하면 뭐 잘 모르거든요. 이미지 특징, 피처, 이미지 피처라는 말 자체를.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그냥 이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마 딥러닝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딥러닝이라는 파트에서 네, 괜찮을까요? 일단 강화학습을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아무거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모르겠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라던가 아니면 뭐 앞에 딱히 근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전까지? 뭐 궁금증이 떠오르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거 그냥 편하게. 강화학습은 비지도 학습 아닌가요? 강화학습은 비지도 학습이 아니죠. 아예 다른 분야입니다. 비지도 학습과 강화학습이 아예 달라요. 좀 학습하는 것 자체가 학습 자체가 방법도 다르고 좀 강화학습이라는 수업이 이제 저희 데이터과학과 전공에 있거든요. 4학년 수업으로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면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가 오셨으니 출석을 또 해드려야죠. 다 녹화돼가지고 아마 보고 있는 친구들도 다 정우가 늦었구나. 이 튜토리얼은 지각이라는 거. 지각이라는 거요? 근데 할까도 했는데 지각이라는 걸 할까 했는데 사실 저도 사실 오늘 좀 지각하기도 하고 지각이라고 하면 또 막 안 올까 봐 차라리 지각할 바에 그냥 안 하겠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오기만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질문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50분? 3분 정도만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강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딱히 없나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가 원래 이제 오리지널 태스크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을 때 어떤 이런 펑션을 배운다 했잖아요. 머신러닝 자체가 그 펑션을 다른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갖다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펑션 자체를 다 갖다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펑션의 일부를 갖다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요만큼만 여기 너무 두껍네요. 뭐 요만큼만 떼어서 갖다 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오리지널 태스크 말고도 그냥 아예 이렇게 갖다 쓰려고 만들어지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예 그냥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다 갖다 쓰려고 만드는 펑션 자체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레이블 딱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도 학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아마 뒤에서 딥러닝 파트에서 된다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리고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인데요. 뭐 사실 인공지능 해보시면 그래서 팩맨을 열심히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화학습은 조금은 달라요. 뭔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보상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 보상을 통해 가지고 특정 행동을 이제 끌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강화학습. 그래서 뭐 폴리시라고도 하는데 폴리시라고 하면 이제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액션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폴리시라는 게.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상태에서 너가 할 만한 어떤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뭐 집합 어떤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상황에서의 어떤 딱 주어진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막 제가 전에 막 인스타에서 막 엉덩이를 기어가는 뭐 영상 같은 거 올린 적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치타가 달린다던가. 그거 한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제 깃헙 들어가서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시가 뭐 게임 플레잉 같은 거, 게임하는 학습하는 거, 뭐 알파고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 거죠. 바둑 게임에서 그런 거 할 때 어떤 바둑에도 이제 각각의 이제 상황이잖아요. 막 어디 위치에 바둑돌이 다 놓여져 있다라는 그 상황, 딱 그 주어진 상황에서 다음에 그럼 바둑돌을 어디에 둬야 될까를 학습하는 게 바로 알파고의 목표인 거죠. 그런 게 바로 레인포스드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미로에 있는 로봇이 어떻게 하면 미로를 탈출할 수 있을지라던가, 아니면 뭐 내 손에 잡힌 어떤 막대기를 균형 잡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막 엄청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강화학습 수업을 듣게 되면 좀 자세히 배우긴 할 텐데 기계학습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고요. 기계학습도 엄청 자세히 다루진 않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넘어가자면 어떤 결국 타임 스텝이 있겠죠. 각각의 환경과 에이전트들이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에이전트는 액션을 하는 행위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행위를 에이전트라고 하고, 인바이러먼트는 그 에이전트를 둘러싼 모든 환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인바이러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롤을 예시로 들으려 했는데 롤을 예시로 들려면 너무 복잡해서 게임 자체가 뭘 예시로 들어볼까요? 게임 중에 뭘 예시로 들어볼까요? 오목이요? 그렇죠. 오목이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지금 보면 마침 딱 체크 표시가 보이나요? 요 줄들이 오목 있겠네요. 예를 들어 뭐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면 이제 검정색 돌이 에이전트라고 하면 저 차례는 이제 다음 검정색 돌을 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랬을 때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저인 거고 로봇 이제 오목을 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인바이러먼트는 현재 이런 상황인 거겠죠. 이제 몇 콤마 몇에 흰색 돌이 있다, 뭐 몇 콤마 몇에 내 검정색 표시가 있다라는 거고, 아마 저는 뭐 여기다 두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이런 게 액션인 거고, 어디에다가 제 표시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액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결정되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런 타임 스텝이 있고요. 그리고 그 타임 스텝마다의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 딱 시간에 따라서. 왜냐면 다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습되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뭐 시퀀스 기반인데, 시퀀스가 결국 뭐 어떤 배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덱스가 타임인 배열.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시간에 따른 행동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른 그 상황의 스테이트,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다음 행동에 주어질 보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보상이 있을 텐데, 그 보상은 사실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쵸? 정하기 나름이죠. 뭐 펜이 날아가네.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상을 잘 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끌어내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보상을 최대치로 하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오목 게임에서의 대표적인 보상의 예시는 결국 승리하면 보상이 가장 많은 거잖아요. 이기는 게 목표일 거고, 그럼 그 이길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뭔가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팩맨 게임이라고 하면 이제 인공지능, 김현우 교수님이 인공지능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팩맨 게임이라고 한다면 리워드 자체를 뭐 예를 들어 유령이 오면 도망가야 한다던가 보상을 좀 낮게 준다던가, 유령 쪽으로 행동할 때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낮게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유령 쪽으로 안 갈 테니까. 아니 또 먹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먹이 쪽으로 가는 행동을 취하면, 아니면 먹이를 먹는 행동을 취하면 보상을 높게 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줘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음 스테이트는 이제 뭐 시간이 플러스 1 됐으니까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계속되겠죠. 상황이 있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면 보상이 주어질 거고, 그 다음 상황이 되었을 때 또 다음 행동을 하면 그 보상이 주어질 거고, 결국 강화학습의 목적은 이 보상의 합을 최대로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 보상의 합을 최대로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걸 학습하는 게 바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뭐 이거 되나 여기서? 영상 올렸는데 저 PPT로 영상이거든요. 자, PPT랑 가봅시다. 이게 뭐지 이거? 다운로드. 문서가 해놨나? 아 여긴 PPT가 없구나.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벽돌 깨기잖아요. 벽돌 깨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이제 김현우 교수님 인공지능 시간 때 했던 거는 다 노가다로 이제 보상을 설정했는데, 나중 가면 딥러닝으로 다 합니다. 딥러닝으로 다 해서 뭐 그렇고요. 이런 게 바로 강화학습이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퍼포먼스 메저인데, 결국 로스 펑션,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불리는 애가 결국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TP1을 했었잖아요. 근데 TP1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비교하기도 어렵고, 뭐 승률 같은 건 비교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수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TP를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는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확한 수식이 필요한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획이 리그레션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 y 햇은 여기 햇이 붙은 것들은 다 그냥 에스티메이티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에스티메이티드 밸류,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을 통해서 예측해낸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 햇이 없는 y 값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 정확한 값이죠. 우리가 원하는 값.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i는 정답이다. i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첨자니까, 데이터 첨자. 각각의 어떤 데이터가 많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yi 햇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xi라는 것이 들어왔을 때 yi 햇, 우리가 주어진 모델,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죠. our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yi 햇이랑 이 차이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겠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안 좋은 거고,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이게 과연 좋을까요? 근데 여기에는 과연 좋을까요? 얘가? 왜냐면 이게 썸이잖아요. 썸이기 때문에 결국 차이가 플러스로 많이 나고 마이너스가 많이 나는 걸 합치면 결국 0이 돼서, 결국 이 방법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 안 쓰죠. 그래서 절대 안 써서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제곱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L1 로스라고 하고 L2 로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보통 L2 로스를 정말 많이 쓰긴 하는데 L1 로스라고 해서 뭐 안 쓰는 건 아니라서 절대값으로 표현하거나 제곱으로 표현하거나 좋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서 쓰이는 거죠. 왜냐면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사실 yi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메저 같은 게 있다 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그림을 표현하면 이런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점선이 우리가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 어떤 데이터들이 막 다 들어왔을 때
이런 파란색 포인트가 실제 이제 실제 트루 레이블들, 실제 값들이고 어떤 정답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델로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예측한 값을 이 y 검정색 이거 뭐냐 이걸 뭐 estimated value라고 할까요? 얘 이제 y 해신 거고 얘는 y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가 이제 요만큼의 차이는 이제 L1 로스가 되는 거죠. 그냥 딱 차이만큼이. 그리고 요걸 제곱한 요 네모난 사각형의 넓이가 L2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성능도 달라지고 학습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L2 로스로 정의하면 차이가 뭘까요? L1 로스와 L2 로스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좋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낼 때 평가 기준에 따라서 결국 학습이 달라질 텐데, 그러면 L1 로스와 L2 로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을 값보다 훨씬 더 큰 차이들이 많은 특이 값들이 많은 걸 더 나쁘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쵸, L2 로스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막 이런 데 나타났다 칩시다. 그럼 L2 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많이 이동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러면 이게 좀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모델이.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만약에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상한 애들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면 진짜 L2 로스가 합리적인데, 이런 이상한 애들 때문에 오히려 모델이 흔들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L1이 좀 더 뭐 로버스트하다, 좀 덜 민감하다, 로버스트 뭐 좀 단단하다, 어떤 뭐 아웃라이어라든가 아니면 좀 이상한 값들이 등장해도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다, 뭐 이런 특징도 있는데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특징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로스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 괜찮을까요? 네. 다음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게 우리가 어떤 로스 펑션을 정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로스 펑션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실함수거든요. 손실함수인데 결국 이런 손실함수의 차이를 줄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모델을 학습할 때. 그 손실함수의 차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냐, 차이를 줄이도록 어떻게 학습시키냐, 그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아마 인공지능 수업에 때 했나요?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안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떤 파란색이 로스 펑션의 어떤 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우리 각각의 이 모델에 따라 만들어진 로스 펑션의 평면도라고, 입체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로스 펑션의 공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얘를 최소로 하는 이 빨간 지점이 미니멈 포인트라고 하면, 이 미니멈 포인트로 로스 펑션이 되게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 그게 바로 목적인데, 걔를 어떻게 하냐?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초기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 로스 펑션의 공간을 통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죠. 그때 그 기울기를 따라서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음수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친다, 로스 펑션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거친다 라고 해서, 이걸 잘 보면요, 이 수식을 한번 잘 봅시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식인데, 이게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했어요, 우리가. 그냥 사실 뭐 어떻게 정의는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라고 정의했을 때 그 로스 펑션의 기울기 값은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구한 다음에, 그럼 이 기울기의 음수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뭐 A가 A라고 나와 있는데, A와 B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어떤 이 모델 파라미터들이거든요. 그냥 A와 B가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사정 회귀 모델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쨌든 이 A와 B 파라미터들을 계속 변경시켜야 되잖아요. 그 변경시키는 방향을 이 로스 펑션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줄 거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주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쵸?
우리가 바라는 건 음수예요. 음수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줘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요 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되려나? 괜찮나요? 음수값이고 거기다가 붙여줘야 우리가 요 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길기를 계산한 다음에 괜찮나요?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미분을 한 다음에 이거는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붙이고, 왜냐면 음수의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미니멈으로 이제 더 멀어지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라.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점점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조금씩 계속 바꿔가면서.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알파는 뭐냐? 알파 같은 경우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 이거는 우리가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정해줘야 되는 값이에요. 그냥 우리가 딱 정해주는 값. 그래서 얘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서 학습이 잘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직접 해봐야 합니다. 잘 찍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괜찮을까요? 파라미터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네. 정호도 인지 들었나? 안 들은 사람이 민성이밖에 없나? 민성아 괜찮나요? 네. 그래서 뭐 컴팩트리하게 쓰면 그냥 이 W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건 이제 이것도 미분 기호죠. 나블라라고 하는 미분 기호고, W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손실함수를 미분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시켜 나가면 된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인데, 네. 이것도 한번 선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이거 항상 교수님이 항상 들어주시는 시간 있는데 2차 함수 가지고 항상 하시거든요.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 필기를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손실함수가 y는 x제곱이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뭐 알파는 뭐 0.1이라고 둘게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2에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현재 로스 값은 4인 거겠네요. 4겠네요. lx는 x제곱. 자, 그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다음 이제 우리 값은 현재 값은 x0의 값을 2라고 했을 때 x1은 어떻게 계산될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미분을 한 다음에 잘 빼줘서 잘 대입하고 옆으로 살짝 옮겨 나가면 됩니다. 아마 이쪽으로 가야겠죠? 왜냐면 로스 펑션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테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그쵸,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맞다. 그리고 요 K 위에 있는 K가 제곱이 아닙니다. 스텝이에요. 스텝. K1 스텝. 뭐 쓴다면 얘는 이제 x0가 아니라 x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하자면 x1이라고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x0에다가 미분한 다음에 빼주면 되니까 이게 미분하면 2x잖아요. 그쵸? 0.1에다가 현재 2가 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또 하면 뭐 이렇게 계속 가겠죠. 거기다가 뭐 이쯤에 어딘가쯤에 멈출 거고, 결국 수렴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변화가 너무 작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변화의 어떤 스레시홀드를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변화 양이 예를 들어 뭐 0.0001밖에 안 준다. x를 막 했는데 x가 뭐 0.0001보다 작게 준다. 그러면 그때 그냥 학습을 멈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속해 나갑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이거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인데, 이밸류에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오캄스 레이저 들어보셨나요? 오캄의 면도날? 안 들어보셨나요? 저 때는 인지 때 다 했던 것 같은데, 김현우 교수님 인지 때.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교수님이 들으셨을 테니까 모르실 거고. 봅시다 한번. 뭐 A와 B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두 모델 다
데이터 포인트에 어긋나지 않고 잘 설명하고 있죠. 이 모델이든 이 모델이든 둘 다 잘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컨시스턴트라고 하거든요. 잘 일치한다. 데이터와 잘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써서 컨시스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와 B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을까라는 겁니다. 분명 둘 다 데이터 자체는 다 설명하고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걸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쓸 때는 A일까 B일까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A가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오캄스 레이저라는 건데, 어차피 똑같이 둘 다 잘 설명한다면 가장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모델이 복잡해요. 너무 모델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 사실, 왜냐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한계가 있고, 애초에 그 수집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 수집을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항상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가진 것만 보고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 이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단순한 모델보다. 예를 들어 막 알고 보니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모델이 좀 더 사용이 불리하다는 거죠. 물론 그건 써봐야 아는 거긴 해요. 사실 원래 이게 알고 보니까 뭐 진짜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데이터 뭐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더 많이 모아봐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더 단순한 모델을 쓰자라는 거죠. A 같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C와 D 같은 경우도 이제 둘 다 이제 뭐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C와 D 중에는 뭘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C 같은 경우는 6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인 함수,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럼 뭘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D가 더 낫다는 거죠.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유용하다. 아니면 뭐 이런 리니어 모델을 사용해도 되겠죠. 물론 맞진 않아도 잘 맞진 않아도.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계학습이나 그런 거 공부하다 보면 애큐러시는 분명 복잡한 모델이 더 잘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모델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오버피팅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맞게 하면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셋, 그러니까 다른 현실로 적용했을 때는 성능이 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캄스 레이저라는 거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 ML 데벨롭먼트 단계인데, 그냥 데이터를 준비하고, 첫 번째 이게 그냥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데이터를 준비한다. 데이터 준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을 만들어보고 어떤 뭐 선형 회귀 모델이라던가 이런 것도 사실 모델인 거죠. 어떤 예측하는 모델인 거죠. 이런 리그레션 하는 모델인데, 어쨌든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본 다음에 로스 펑션을 정해보자 이거죠. 아까처럼 뭐 L2 로스를 쓸까, 에런 로스를 쓸까, 아니면 뭐 다른 로스를 써볼까 라는 게 모델링의 과정이 될 거고요. 다음은 트레이닝, 뭐 에스티메이션도 해보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해보면서 훈련을 거쳐 나가는 겁니다. 훈련을 거쳐 나가서 최적의 모델을 찾은 다음에 테스트 해보고 평가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다던가 하시면 편하게 질문하시고, 다음은 지도학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2시간은 다 안 쓸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쓸 것 같은데, 매 수업마다 편하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맞다, 강화학습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